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인생을 바꾼 시 제2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시 보들레르의 여행을 어렸을 때 어떻게 읽고 무엇을 느꼈나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테의 신곡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300년대에 피렌체 인근 지역 출신의 시인인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사람이 지은 장편 서사시고요. 기본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그래서 당시 중세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 연옥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었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연극, 영화, 작품에서 지옥을 묘사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단테의 모델을 따라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불멸의 작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미지, 지옥을 갈 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강 안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고개를 드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테의 작품에서 나온 이미지들이고 여러 죄인들이 9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단테의 이미지에서 나온 거죠. 또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의 작가가 단테의 지옥을 기반으로 한 인페르노라는 작품을 써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정말 수없이 재창작되고 인용되는 작품이어서 원작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해본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인데도 실제로 이 원작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일단 이 시는 에픽 포에트리, 서양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편 서사시 장르잖아요. 실제로 책을 들고 읽어보면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이제 유럽 전통의 에픽 포에트리에서는 어떤 사람 이름 또는 지명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비유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읽을 부분에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단테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여성이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프란체스카가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나는 포라는 강이 자기들의 신하를 이끌고 바다 쪽으로 향하다 바다와 만나는 곳에 사뿐히 앉아있는 동네에서 태어난 그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강이 어디에 있고 포강의 지류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포강의 지류가 바다 쪽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뭔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 동쪽에 아드리아해에 있는 리미니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리미니 출신의 유명한 연애 스캔들의 주인공이 누군가? 프란체스코다 폴란타우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서사시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서사시를 읽어야지 문해력이 높아진다라는 관념이 서양 교육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이 에픽 포에트리는 일상적으로 인간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에픽 포에트리는 뭔가 신과 인간이 만나는 부분들, 영웅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거리만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에 좀 황당무계한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동화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무게를 주는 게 뭐냐면은 에픽 랭귀지라고 불리는 언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이탈리 사람들이 쓰지 않을 법한 문장 구조와 단어의 배열 그리고 모음과 자음의 배합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오늘날 힙합에서 플로우와 라임이 딱 맞아야지 힙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조가 맞아야만 에픽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문장 구조가 바뀌겠죠. 스위스 장인이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배열을 해놓은 것이 매력인 시에서 그 배열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내용이 똑같더라도 완전히 다른 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픽 포에트리를 번역했을 때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게 이제 제가 단테를 읽으면서 책 읽기에 대해서 배운 두 가지 레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테를 읽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책 읽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제가 이 단테를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 여러분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읽어봐야겠죠.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이런 있다 이것이 5음절에 한 번씩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픽 랭귀지의 특징이고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 인생의 길의 가운데쯤 왔을 때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똑바른 길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중간쯤 살았을 때 이거를 겪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대체로 남이 정해준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준 길이거든요. 빨리 돈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졸업하면 성공한다. 빨리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정확한 목표들이 20대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길이 정도인가? 이 길이 행복이나 내 인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30 이전에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다가 30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40이니까 30하고 40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느 길을 가는 게 맞는 길인가? 그것이 아마 인생을 반쯤 산 사람이 고민하던 것, 더 이상 똑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숲속에 있는 것처럼 일로 가도 될 것 같고 절로 가도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도 불안한 그 마음. 아마 우리 궁금이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단테가 이제 여기 숲에서 헤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비길리우스를 만납니다. 비길리우스는 단테의 입장에서는 1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자기 업계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급의 선배님이죠. 비길리우스는 라틴어로 최고의 서사시를 쓴 사람, 아에나이드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필독서로 읽는 그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저도 고전을 많이 읽고 옛날 사람들의 글과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내 인생에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단테를 읽는 게 단테가 비길리우스를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테가 비길리우스를 따라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깨달을까,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비길리우스를 따라서 단테가 쭉 가다가 지옥이 9개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단테는 생각을 하니까 맨 마지막 이제 9번째 서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림보라고 부르는 곳인 것 같아요. 중세기 사람들이. 림보는 말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영어로 I'm in the limbo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을 정도로 뭔가 죄를 짓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천국에 갈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타는 곳, 이곳이 바로 림보예요. 근데 이 림보에서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냐면은 비길리우스보다 더 위 선배를 만납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써서 서양 서사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메로스를 만나고 호메로스를 따라서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이런 아마도 단테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필사하고 베끼고 롤모델로 삼았던 시인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들을 따라서 이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어떤 성으로 가는데 그 성이 언덕 위에 있고 이 림보는 지옥에 있기 때문에 볕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이 언덕에만 조금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장소에 가게 돼요. 그 성은 7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게 되는데 중세기 사람들은 예술 또는 인문학이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ven Liberal Arts라고 불렀었는데 아마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Seven Liberal Arts 중에 하나에 통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시인들의 대열에 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단 헥터가 있습니다. 트로이 쪽에 전쟁 영웅, 그 다음에 체사레, 카이사르 장군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쪽으로 어떤 최고의 업적을 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가다가 또 누가 나타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음악의 대가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유클리데, 지오메트라, 에톨로메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 정치가, 장군 이런 세속적 성공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팔나소스일 겁니다. 이제 팔나소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후 세계 중에 하나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을 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팔나소스라는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팔나소스가 지옥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나소스에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장면은 문학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단테가 만들어낸 이 장면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천국에 있지 않아요. 팔나소스가 지옥에 있어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둔덕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여기서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자기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처럼 저는 느꼈고 일가를 이루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이래도 내 인생이 광명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긴가라는 혼돈을 줬던 그 부분이 바로 칸토 4번째예요.
챕터 5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겹으로 들어가요, 지옥에. 여기부터는 프로펄 지옥이에요. 림보가 아니에요. 진짜 인페르노예요. 근데 인페르노에서 누구를 만나냐?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이집트의 여왕인데 로마의 장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스스로 독사에 물려가지고 자살을 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헬렌 오브 트로이가 있어요.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트로이의 왕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Face that launched 1,000 ships라는 별명이 있죠. 1,000개의 배를 출발하게 한 얼굴. 딱 여기만 봐도 일단 엄청난 로맨티스트들이 여기에 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에베디, 나는 보았다. El grande Achille. 아킬레스도 여기 와 있습니다. Que con amore al fine combatteo.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죽을 때까지 싸웠던 아킬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문학과 단테 선배들이 쓴 에픽들에서 가장 사랑을 불태운 사람들,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이 소설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다시 창작되는 주인공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면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프란체스카라는 여성이 신세 한탄을 하는데 구이도 다 폴렌타라고 하는 잘 사는 가문의 아가씨입니다. 근데 말라테스타 가문이라고 하는 좀 험악한 용병 가문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 폴렌타 가문이 말라테스타 가문이랑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프란체스카를 그 집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략 결혼하면 사랑 없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사랑에 빠지면 참 좋은데 기구하게도 시동생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시동생이랑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남편한테 발각이 됐고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친동생과 자기 부인을 죽이게 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프란체스카에 관련된 중세기의 스캔들이었어요. 중세기는 뭐 종교의 계율이 엄청나게 엄격하던 시대고 선과 악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아마 얘기를 듣기는커녕 가까이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던 상대였을 텐데 단테의 엄청난 휴머니즘은 뭐냐면은 이 프란체스카도 이 글 안에서 자기 하소연을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는 선과 악을 갖다가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어떻게 보면 더 주는 그런 이제 기법을 갖다가 사용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가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Amor che al col gentil ratto s'apprende por ese costui della bella persona che mi fu tolta el modo ancor m'offende. 아모르, 사랑이죠. 근데 이걸 A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탈리는 사랑, 전쟁 이런 걸 갖다가 대문자로 써버리면은 의인화 또는 의신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르의 A자를 갖다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큐피드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바로 아모르, 사랑 또는 사랑의 신, 즉 큐피드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코르 젠틸, 젠틀한 심장을 쥐고 안 놔주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이 사랑에 깊게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세 코스투이 델라 벨라 페르소나 그 아름다운 사람의 심장을 훔쳤다는 거예요. 큐피드가. 그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연인을 말하는 거겠죠. che mi fu tolta 나에게 빼앗겨진. 왜냐면은 남편이 죽였으니까. 나한테서 빼앗겨진 그 아름다운 펄슨의 심장을 잡아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랑이 안 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왔는데도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이. El modo ancora m'offende. 그리고 사랑의 신이 그렇게 한 그 방식이 나를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하지 않고 그 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한 그의 방식 자체가 나를 아직도 기분 나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줄씩 나눠져 있어요. 두 번째, amor. 그 사랑이라는 자가 che ha nullo amato amar perdona. 어떤 또 습관이 있냐면 nullo amato. 사랑을 받는 어떤 자에게도 amar perdona. 사랑을 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남자가 시동생이 자기랑 사랑에 열렬히 빠졌어요. 쿠피드가 장난쳐서. 근데 자기는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어떤 자에게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탈리아의 묘미예요. 이탈리아는 동사 변화를 가지고 의인화를 시킬 수도 있고 수동태와 능동태를 갖다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에게 사랑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랑은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했느냐? Mi prese del costi piacersi forte. 그 즐거움으로 나를 꽉 가둬서 che come vedi, 당신이 보다시피 ancora non m'abbandona. 나를 아직도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아직 큐피드의 덫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Amor, 그 사랑의 신이 condusse noi ad una morte.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una morte, 어떤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una 비정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자기가 죽은 그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caina attende chi a vita ci spense.
쥐는 거기에다가, 스펜세는 다 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spend라는 거랑 어원이 똑같은데 인생을 거기에다 다 써버린, 즉 암호로 사랑에다 다 써버리는 사람을 누가 기다린다? 카인이 기다린다. 카인은 이제 단테 모델에서는 지옥의 9개 파트 중에서 가운데 있고요. 일단 또 카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이 프란체스카가 동생이랑 사랑에 빠져서 형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불태우다 보면은 인생이 지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2개 충격이죠. 챕터 4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인문학에 정통하고 일가를 잃어봤자 지옥에서 요만큼 나와 있는 거고, 사랑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빠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단테를 보더니 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와 있어? 여긴 죽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테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길리우스가 단테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케티파치오케 퀴비시 피스필리아. 피스필리아.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왜냐면은 피스필리아, 이게 수군대다, 쑥덕대다, 가십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수군거려지는 것들이 너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치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테한테 용기를 줘요. Vien dietro a me e lascia di leggenti. 내 뒤에 꼭 붙어서 따라오고 사람들은 떠들게 내버려 두거라. Sta come torre ferma che non crolla, gia mai la cima per soffiar di venti. 저는 이 인페르노 전체에서 가장 리듬이 아름다운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tai come torre ferma, 굳건한 성탑처럼 서라. Che non crolla, 무너지지 않는. Gia mai la cima per soffiar di venti.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너는 성체 같고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 같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의견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씨처럼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바람이 분다 그래서 성을 옮길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드는 건 바람이고 너는 성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옥, 연옥, 천국을 보고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희망의 메시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전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l'alta fantasia cui manco possa 이렇게 얘기합니다. l'alta fantasia,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상력도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cui, 여기에서는 manco possa, 힘을 잃었다. 상상력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인문학적 고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magia. 하지만 벌써 내가 펜을 들기 전부터 volgeva il mio disio e velle, 글을 쓰고 싶은 욕망과 내 어떤 동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si come rota che igualmente è mossa. 마치 남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퀴처럼. 그죠? 바퀴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지만 옛날에 마차 바퀴 같은 건 혼자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돌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중세기에. 이 단테 이전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의 힘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모 모토라고 하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첫 번째 모터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여러 천체가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퀴처럼. 그 회전을 하고 있으려면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돌려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돌려놓는 힘은 신의 존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게 프리모 모토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퀴가 돌려지는 것처럼 내 동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단테가 생각하는 신의 메시지가 뭔지가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L'amor che muove il sole e le altre stelle. 태양과 다른 별들을 돌리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 근데 사랑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랑의 힘이 태양과 별들을 돌렸다는 것은 프리모 모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프리모 모토라는 거거든요. 모든 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럼 이게 앞에랑 반대 얘기 아니냐? 앞에는 사랑하면은 지옥 간다며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랑은 대문자로 써있고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피드를 뜻해요. 욕망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여기에 라모르는 소문자로 써있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이성 간에 미친 듯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의 세상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 오디오 같은 걸 너무 애정을 가지고 고치고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나 커피 하나를 내려도 정성껏 내리는 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아까 단테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한 것처럼 중년의 길
길이 보이지 않다가 그걸 통해서 의미를 채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천국과 지옥과 연옥의 모델과 자기가 상상하는 인문학 속 인물들이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대작으로 엮어내서 저는 이 단테 인페르노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테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아포리스모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한 줄 촌철살인 철학적 문장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아까 그 끝부분과 이어지는 것 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은 Del paradiso ci sono rimaste tre cose. 파라디소는 에덴 동산을 말하죠. 이 중세기 관념으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다 없어졌는데 거의 딱 세 개가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fiori, 이 bambini e le stel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과 아이와 그리고 별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것에 천국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볼 줄만 안다면 이런 인문학적 깨달음은 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 이해를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단테의 서사시를 통해서 첫 번째 서사시를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이 단테 그 신곡은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이 책을 전부 다 또는 일부 읽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은 같이 또 비슷한 책을 읽고 다르게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역사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